내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즙, 그다음에 엑기스입니다. 과도한 양을 녹즙 드시면 간에 무리를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노인의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식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침에 또 올리브오일 커피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추천하시는 이유랑 이걸 스타벅스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나요? 네, 올레아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제가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이게 좋아요? 올레아또가 저는 그걸 만들어 먹죠. 똑같이 어떻게 먹냐면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네. 아침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여기에 AMPK 활성화되어 있던 게 꺼지는 거고요. 인슐린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역시나 mTOR, 인슐린, IGF-1 이런 것들이 살짝 활성화가 되면서 AMPK 활성화되어 있던 게 꺼집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물, 그다음에 전해질, 소금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샐러드,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오일류가 있습니다. 이 오일류 중에 제가 섭취하는 게 올리브 오일이 메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MCT 오일을 먹습니다. MCT 오일은 중쇄, 그러니까 미디엄 체인 트라이글라이세이드라고 해서 중간 정도의 그런 체인을 가진 중간 정도의 길이 되게 그래서 탄소가 8개에서 12개까지 그중에서 메인이 되는 게 탄소가 8개인 거, 탄소가 10개인 이런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MCT 오일인데 이런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지방산은 소화효소에 도움이 없이 바로 흡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내 몸에서 이런 것들이 케톤체를 만듭니다. 케톤체는 원래 72시간 이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있으면 지방이 녹아 나오면서 그 지방이 분해될 때 형성이 되는 게 케톤체인데요. 이 케톤체를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케톤체를 만들어주게 되면 첫 번째로는 케톤체가 있을 때, 내 몸에 있을 때 내가 굶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육 단백질을 녹이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근손실이 좀 줄죠. 두 번째로 케톤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내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베타산화라고 해서 지방이 타는 그 작용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케톤은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좀 더 촉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굶는 동안에 살도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몸에 있는 노폐물 좀 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침에 주로 이제 커피와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과 MCT 오일을 먹게 됩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아스피르라는 분이 개발한 방탄커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탄커피는 커피와 기버터와 MCT 오일을 섞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동물성 지방보다는 가능한 한 올리브 오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스타벅스 올레아또와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먹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당분 없이 단백질까지 먹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 저의 아침 메뉴 병원에서 먹는 샐러드에다가 계란 2개에 두유 라떼를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올리브 오일은 저는 평소에는 한 테이블 스푼 정도를 그냥 먹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에도 올리브 오일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스푼에다가 따라서 먹거나 아니면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요.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먹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책을 돌아서 저속노화 식사법에 담긴 레시피 중에서 평소에 조금 즐겨 드시는 레시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가장 자주 먹는 것들로 보면 뭐 저속노화 밥, 일단은 그 40% 렌틸 들어있는 잡곡 콩밥 가장 자주 먹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의 지금 레시피에 들어있는 음식들과 비슷하게 저희 집에서는 많이 해먹습니다. 찌개를 해먹는다라고 하면 레시피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스튜처럼 찌개를 만들어서 소금은 많이 넣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짜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원재료를 좀 큼지막하게 썰어서 먹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카레 중에서도 당분 많이 들어있지 않는 잘 골라보면 당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칼로리도 높지 않은 카레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카레들을 이제 콩과 함께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돼지고기나 또 오리고기 같은 고기를 수육 형태로 준비를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갈비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메뉴도 레시피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것도 많이 먹고 집에서 많이 해 드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는 저희는 이제 주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서 먹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면 교수님이? 제 처가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어서 특히 밥도 다양하게 저속노화 식사법을 만드신 분인데 직접 하시진 않고 제가 해본 적도 있는데 제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은 그 주방기구가 맛이 없군요. 맛도 없고요. 일단 주방기구가 와이프가 원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또 수술도 이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집도 하듯이. 굉장히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면 막 바닥에 물도 흘리고 아. 또 주방 기구의 이 순서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와이프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레시피들이 많지만 이 안에 사실 실제 레시피들이 다 사진이랑 다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왜냐면 현대인들이 사실 그거 알지만 못하는 게 바빠서 그런 거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성노화 간식 식단 챙길 수 있는 아이템 편의점에서는 있나요? 사실상 편의점에 있는 음식은 거의 몸이 다 안 좋은 거긴 한데.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아침 점심을 못 먹고 그러니까 오일 위주로 거의 단식을 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진료를 보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외부에 약간의 회의 같은 약속 일정이 있어서 외부 갔다가 편의점에서 뭘 먹어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정말 딱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먹을 게 없다. 살 게 없어요. 그냥 편의점에는 특히 채소 과일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제가 고르는 게 그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 두유. 두유, 그 다음에 계란. 계란. 너무 비싸게 팔아요, 근데. 구운 계란 같은 거 2개에 막 2,500원씩 해요. 집에서 만들면 한 개당 단가가 한 300원이면 되는데. 거기 임대세랑 저 인건비랑. 전기세.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요. 되게 웃긴 게 싼 건 가속노화 음식이에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이런 건 가속노화 음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100g에 거의 한 3,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을 이제 트라이를 하는데 집에서 먹으면 참 싼데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두유 이런 거 몇 개 챙겨서 나갈 때도 있고 계란 몇 개 챙겨 나갈 때도 있고 견과류 챙겨 나갈 때 많이 있고요. 이렇게 가방에 묵직하게 챙겨서 나갑니다. 밖에 비싸서. 네, 밖에 너무 비싸요. 식품 사막에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식품 사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진짜 음식들, 네. 신선한 음식들, 식자재를 구하기 어렵고 가공식품만 먹을 수밖에 없는. 보면 미국의 특히 도심 아니면 미국의 교외 지역 일부,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멸 위기 지역 이런 데 가면 이제 신선한 식자재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도 밖에 나가면 돈 없으면 식품 사막이에요. 보면 샐러드 이런 거 사 먹으려면 되게 비싸고, 비싸죠. 네, 편의점 가면은 다 건강하지 않은 것만, 그리고 짜고 특히 뭐 도시락도 보면 다 나트륨 함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싸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럼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충분한 야채 섭취 늘 권장하신 교수님의 최애 단백질 식품과 최애 과일 야채는요? 우선 최애 단백질 식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콩입니다. 일단 콩이 1등이고요. 2등은 어디서 콩 홍보대사 하시겠어? 두유 회사의 광고 모델 괜찮은데요?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광고 이 주시면. 영상 보시고 들어오면 저도 한 개 좀 부탁드려요. 콩 회사는 아마 광고를 안 줄 겁니다. 왜요? 곡물 회사가 사실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곡물 회사라는 게 글쎄요 미국 카길 회사에서 광고를 주려나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처는 닭가슴살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닭가슴살이 참 퍽퍽하고 퍽퍽하지 않게 맛있는 거는 또 가공식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입니다.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탕수육용으로 절단된 게 있습니다. 그게 냉동돼 있거든요. 엄청 쌉니다. 옛날에는 4kg 냉동 뒷다리살이 10,000원일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런 거 이제 발견하면은 정육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떠리로 파는 거죠. 그런 것들 발견하면 전 가방에 사서 퇴근할 때 들고 가서 집에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200g 단위로 소분해서 그런 것들을 김치찌개에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제 삶기도 하고 아니면은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김치, 그 다음에 돼지고기 뒷다리살, 여기다가 저속노화 밥 이렇게 해서 한 끼를 그냥 마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려놨던 이 저속노화 밥에다가 얼려놨던 뒷다리살에 김치는 주로 1+1 하는 거 이렇게 사다가 쟁여놓으면 많이 안 먹거든요. 조금씩 먹어요. 그렇게 해서 먹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계란. 일본 사람들도 계란밥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계란밥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저속노화 밥에다가 계란 하나 그냥 넣고 풀어서 간장 한 숟갈 넣어서 그걸로 한 끼 때울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일을 여러 시간 동안 해도 후라이가 아니라 그냥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먹으면 약간만 익은 계란이 되는 거죠. 거의 생계란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으르고 식사하는데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게다가 박사하면서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식사하는 거에 익숙한 편이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그 정도. 과일과 야채는요? 일단 과일은 제철 과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철 과일이 쌉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제철 과일을 선호하고요. 당지수 떨어지는 과일들. 그래서 지금 과일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과일들 리스트가 있는데 베리류 과일을 마인드에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즘에 또 복숭아철인데 블랙베리, 산딸기, 딸기, 블루베리. 블루베리만 해도 당지수가 53, 여기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지수가 보통 54 정도까지를 우리가 당지수를 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당을 별로 안 올린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들이 대부분 다 당지수가 낮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멜론, 참외, 수박이 있는데 멜론, 참외, 수박도 사실은 물이 많아서 당 부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로 먹었을 때 그렇게 큰 폭의 혈당 상승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들 가능한 한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냉동 블루베리 좋아합니다. 싸거든요. 그래서 싼 거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좀 많이 힘드셨나요? 지금은 소득이 그렇게 낮진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자취할 때 냉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취할 때 그때 또 하필이면 월급이 굉장히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니까 두 개가 겹쳐졌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고 이거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건데 냉동 블루베리랑 그다음에 이제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 파는 냉동 야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데워가지고 스테이크 옆에 이렇게 가니쉬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죠. 데운 야채. 저는 그 냉동 야채를 가지고 밥하고 해서 볶음밥도 많이 해 먹었고 그냥 냉동 야채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것만 왕창 먹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카레 가루만 갈아 넣으면 그냥 카레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냉동 채소를 많이 먹었었고 지금도 또 저희가 3인 가구인데요. 아들 하나 있고 와이프도 일이 바쁘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신선한 채소를 보관하다 보면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냉동실에 약간의 냉동 채소와 냉동 과일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뭐 사모님 방송 나가면 내 얘기 좀 언급해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전과 다르게 사모님 얘기 좀 오늘 자주 하시네요. 댁에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뭐 이런 거 말씀 주셔서 제가 직접 하는 건 또 아닌 경우가 많아서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협조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때문에 되게 제가 감사하고 있고 네. 사실 와이프가 방송을 나가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네.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제가 뭐 난임이나 이런 것들 부탁하기 위해서 한번 좀 출연 요청을 네, 제가 오히려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하시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이제 와이프가 필요하면 이제 출연료 안 받고 하겠다 뭐 이렇게 해줘서요. 자, 근데 채소값이 말씀하신데 너무 비싼데 싸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채소로 책에 보니까 양배추랑 당근이랑 양파랑 무를 추천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에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제철 채소,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 가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채소도 신선식품도 배달을 잘해주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철마다 싼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특정 어떤 녹색 채소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철에 안 맞는 비싼 채소를 구입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구입하실 수 있는 가장 싼 것들, 제철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구입하시고 여기다 더해서 보관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냉동 채소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냉동하면 뭐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 그 다음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측정해본 연구들이 있는데 거의 파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 제품들도 편하게 사용해보시면 냉동이 안 좋은 점은 뭐예요? 냉동이 안 좋은 점 글쎄요.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파괴 안 된다고 합니다. 냉동이 안 좋은 점. 냉동하면 안 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양상추 절대 냉동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모르고 해봤습니다. 완전 망합니다. 뭐 죽처럼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채소들이, 잎채소들 이런 것들 하면 시들어 버리는데 그런 것들 말고 냉동 가능한 채소들을 냉동했을 때 문제가 될 건 거의 없습니다. 식감이 떨어지는 정도? 근데 이게 채소나 이런 거 과일좀 챙겨 먹기 힘드신 분들이 저도 얼마 전에 누가 추천받아서 녹즙을 주문해서 먹어봤거든요. 아침마다 이제 배달해주고 약간 좀 신뢰가 가는 거는 어떤 채소나 뭐 이런 게 없으면 배달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품절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넣고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녹즙을 그래도 먹는 거 바빠서 야채소를 못 먹으니까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나요? 일단은 내과 의사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즙 드시고 간 수치가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즙,
그다음에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네. 식물에는 알칼로이드라고 해서 본인을, 식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독소들이 있죠. 이 알칼로이드를 우리가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샤브샤브처럼 데쳐서 먹는 거죠. 그러면 알칼로이드 같은 것들은 물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섬유질, 그다음에 섬유질 안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샤브샤브에 있는 국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국물이 또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채소 자체가 또 권장량을 현저히 넘어서지는 않기 때문에 그 국물 드시는 건 조금 먹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게 녹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이로운 것들, 섬유와 미량 영양소, 물론 미량 영양소 대부분은 보존이 되는데 특히 섬유 부분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즙의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의 녹색 채소를 섬유 없이 그대로 농축해서 액상으로 먹게 되는데 그럼 그게 대부분 다 내가 먹게 되면 흡수되어서 간을 통과하면서 간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루 채소 과일 권장량이 500g인데 그 500g의 대부분은 원물로 드시고 정말 만약에 녹즙을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한 200g 정도를,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오늘 먹을 양을, 그 포션을 그냥 넣어서 집으로 드시는 거는 제가 뭐 안 말리겠습니다. 특히 뭐 치아가 안 좋으시거나 또는 이제 식욕이 줄어드셔서 많은 양을 못 드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 되면은, 원물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드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원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뭐 섬유를 메인으로 드시겠다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과도한 양을 녹즙 드시면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샐러드를 많이 드시는 우리 교수님은 또 중간중간 배가, 물론 충분히 드시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다 했지만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네. 입이 좀 심심하거나 궁금할 때 간식 뭐 챙겨 드세요? 저속노화 식사법을 따를 때 우리가 더 먹으면 좋은 게, 제가 콩 더 먹으면 좋다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견과류를 더 먹어라 얘기를 하고, 베리류 과일을 위시한 과일들 더 먹으라고 하고, 녹색 채소 더 드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견과류. 요새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양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포장돼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간식으로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과일도, 그래서 베리류 과일을 비롯한 과일도 간식으로 많이 먹고, 두유도 간식으로 많이 먹고요. 외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올리브 오일 들고 다니면서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마 주요 간식일 것 같고, 병아리 콩 같은 거 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크래커처럼 만들어서 또는 그냥 주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통으로 나오는 간식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맛이 나쁘지 않죠. 식감도 좋고요. 그냥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블루존 식사의 특징이 5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첫 번째가 소식한다. 두 번째가 식물 기반 식사, 과일,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세 번째가 고기나 가공식품 적게 먹는다. 네 번째가 단백질 역시 대부분 콩과 견과류, 씨앗에서 얻는다. 다섯 번째 당분은 과일이나 자연식품에서 얻는다인데, 이 블루존이라는 게 장수 마을이잖아요. 소식이랑 장수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소식이 수명을 늘려준다라는 관찰은 1930년대부터 이미 과학계들이 했던 겁니다. 실험 동물을 쫄쫄 굶기면 수명이 늘어나더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인 분들,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경 이후의 분들, 그다음에 특히 노년기 75세 이상인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인의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식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mTOR가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년기에는 어느 정도 단백질 공급을 해줘야 되고 내 몸이 축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속노화 식사법을 따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충분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는가,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지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되고요. 확인을 하시고 저속노화 식사법에 더해서 특히 75세가 넘어간 분들은 단순당과 정제국물도 절제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 너무 무리해서 저염도 하실 필요가 없고, 조미료 같은 것도 너무 피하실 필요가 없고, 고기도 정말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감속 노화를 하게 되면 내 몸이 노인의 몸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존에서의 100세 노인들 또는 뭐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 보시면 소식을 하시죠. 그런 분들 소식하시는데 아직까지 젊은 성인과 다르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소식을 하시면 여전히 저속노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노년의 몸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근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소식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공부해 본 모든 어떤 중재 방법,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게 수명을 늘려주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소식이. 네, 지금 우리가 쥐에서 수명을 늘려줄 수 있다라고 알려진 물질들 대부분은 결국에는 최소한 한두 가지는 소식과 연관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쥐에서 mTOR를 억제시키는 라파마이신 아니면은 인슐린 IGF-1을 억제시킬 수 있는 콩팥으로 탄수화물 버려주는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도 있고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약들이 있는 이런 약들 전부 다 활성화시키는 기전들이 결국에는 소식이 활성화시켜주는 기전들과 상당 부분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이 굉장히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 보면 이제 기자분들이 이런 연구들 기사로 만들 때 노화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근력 운동은 저속 노화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세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노년기에 노쇠가 생겼는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절식이 활성화시키는 저속노화의 기전들이 그대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대사과잉을 줄이고 절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노쇠가 생긴 분들은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의 개념, 사람의 몸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뀌어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이제 기자분들은 단순하게 기사 제목을 뽑아야 되니까 근력 운동 틀렸다.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노화 속도 느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네요. 네.